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거나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하는 방법,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임의 후견 계약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게 하고 재산도 지키고 또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다툼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당신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미래 설계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후견이라는 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해졌을 때 나 대신 누가 재산 관리도 해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히 자녀분들 계신 경우에 재산 분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견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하나는 법정 후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미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해진 다음에 법원이 이제 후견인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아, 사후에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끼리 서로 하겠다고 다투거나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기 쉬운 거죠. 반면에 오늘 저희가 얘기할 임의 후견은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그때 내가 직접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건지 미리 계약으로 딱 정해두는 거예요. 아, 미리요. 내가 직접. 네, 바로 그 나의 의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후견인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내가 마지막까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미래 설계도를 직접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박할아버지라는 분은 건강하실 때 큰따님하고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해두셨더라고요. 공증까지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치매가 오셨지만 미리 약속된 대로 따님이 편안하게 돌봐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임의 후견의 장점인 거죠. 반면에 그 김할머니 사례는 좀 안타까웠어요. 준비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치매가 심해지니까 자녀들이 서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법정 다툼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엔 가족관계만 나빠지고. 맞아요. 이 두 사례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임의 후견 계약이 왜 중요한지. 박할아버지처럼 미리 대비하면 분쟁 없이 좀 평온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김할머니 가족처럼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법적 절차 하나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하고 가족들 관계, 또 삶의 질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좀 복잡하진 않을까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정신 능력이 온전할 때 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견인으로 지정할 사람 있잖아요. 자녀도 좋고 배우자, 친구, 아니면 믿을 만한 전문가나 단체도 가능해요. 그분이랑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요? 네. 이걸 공정증서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좀 강력한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걸 가정법원에 등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등기라는 건 이 계약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누구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 같은 것만 잘 준비되면 금방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자료에도 보면 한 20분 내외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절차 자체보다는 사실 그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후견인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명확히 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으니까요. 근데요, 그 후견인한테 보수를 주는 문제요. 특히 가족한테 맡길 때 이것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인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를 오랫동안 돌본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맞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적절한 보수를 정해두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후견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성심껏 돌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보수가 나중에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절세 효과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목? 유류분이라고 하죠. 네네. 그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이 보수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절세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보수는 후견이 실제로 시작된 후에 당신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미리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미리 정해두는 건 좋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그 후견인이 내 재산을 좀 잘못 관리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임의 후견 신탁이라는 건데요. 임의 후견 신탁이요? 그건 뭔가요? 네, 임의 후견 계약이랑 신탁 계약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자료에 나온 이 사장님 케이스를 보면요. 아들을 이제 돌봄, 그러니까 신상보호 후견인으로 정하셨어요. 근데 회사 주식 같은 중요한 재산은 신탁회사에 맡겨서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한 거죠. 아, 역할을 분리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드님은 어머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회사는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럼 다른 자녀들 불만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이 사장님 사례처럼 신탁을 같이 활용하면 당신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자산 규모에 맞춰서 재산 관리랑 신상 보호를 좀 분리하거나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든든한 장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임의 후견 계약이라는 게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면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또 내 뜻이 끝까지 존중받도록 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가족 간의 화목까지 지킬 수 있는 꽤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랄까,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네, 정확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나를 위한 든든한 약속.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임의후견 계약이나 신탁 같은 방법들이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